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기마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지난 29일에 경제통으로 알려진 대통령 비서실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자리잡은 가계부채 위기를 이야기하면서 위기 발생 시 IMF 외환위기의 몇십 배 위력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갑자기 하면서 상당한 화제가 됐는데요. 아직까지도 경제 수장들이 상저하고를 언급하면서 좋아진다를 외치는 그런 와중에 대통령실 고위 관료가 경제 위기를 언급하는 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경제 분야 엘리트로 알려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의미 있는 발언을 했는데요. 우리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린 겁니다. 근데 그동안 특례 보금자리론이나 50년 만기 주담대 같이 부동산 시장 연착륙 명분으로 정책 추진하고 있던 그런 정부가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하니까 좀 뜬금없는 느낌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 말이 되게 화제가 됐었어요. 발언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계부채 위기가 생기면 지난 97년에 우리가 IMF 외환위기를 겪었는데 그때보다 충격이 몇십 배는 더 클 거라고 한 거죠. 그러면서 특히 과거 정부에서 연끌 대출이나 연끌 투자가 시작돼 유행했었는데 이런 행태가 정말 위험하다고 지적을 한 거예요. 이게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경고도 하고 또 약간은 돌려서 말했지만 연끌 같은 불건전한 부채의 상당 비중은 현 정부에서 쌓인 게 아니라고 선을 긋는 것 같은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네. 갑자기 가계부채 얘기 꺼내면서 경고하고 책임 소재를 언급하는 게 의미하는 바가 있겠죠. 아무튼 가계부채 문제는 2010년대 중반에 1000조 원을 돌파하면서부터 우려가 커지기 시작했고요. 팬데믹 이후로 투기 장세하고 맞물려서 폭증세에 돌입하면서부터 이제 이때부터 금융위기의 제1내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긴축하면서 부채 축소 국면으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는 오히려 계속 증가하고 심각해지면서 이젠 거의 임계점까지 들어서고 있는 상황까지 왔는데요. 가계부채가 지난 3분기 기준으론 1871조 원을 기록해서 사상 최대로 이미 1800조를 넘겼고요. 이제는 사실상 정부에서도 해결 방안이 없어서 이렇게 쌓인 부채를 억지로 끌고 가는 것 말고는 답이 거의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는 디레버리징으로 구조조정해서 줄여야 된다고 IMF를 비롯해 세계은행에서도 그동안 계속 지적하던 문제입니다. IMF에서는 이미 지난 4월에도 스웨덴, 벨기에, 프랑스, 한국 이렇게 딱 4국가만 찍어서 이들 국가에 쌓인 가계부채에서 출발한 위험이 경제 전체로 번지고 있다고 경고했고요. 여기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PF 대출의 위험까지 누적되고 있다고 별도로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IMF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전망치를 낮추기까지 했고요. 그게 올 봄에 우리가 영상으로 다뤘었죠. 네. 그리고 최근 싱가포르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 전망을 주제로 기자 간담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IMF 아태 부국장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이 가처분 소득 대비 평균 160%에 달한다고 하면서 OECD 상위 그룹 중에서도 꽤 높은 수준이라고 했고요. 국제금융협회의 조사에서도 올해 1분기 기준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2%라고 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알렸습니다. 이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2%라는 게 이게 감이 안 오는데 딴 데랑 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네, 바로 옆에 있는 일본 같은 경우는 65%고요. EU가 55%, 지금 미국이 73%인데 세계적으로 집값이 비싸다는 홍콩도 현재 95% 수준이라고 합니다. 국제기구에서 자꾸 심각하다 할 만하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가계대출이 계속 느니까 이제서야 정부에서 가계부채가 터지면 IMF 때보다 몇십 배는 더 힘들 거라고 하면서 전 정부 책임이니 전 정부에서 시작된 문제니 하면서 이제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 지금 정부 말처럼 가계부채 문제가 전 정부에서 본격화된 문제도 맞고 애초에 전 정부가 부채 관리를 잘못한 것 자체는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할 거였으면 처음부터 정권이 바뀌자마자 그때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면서 그때부터 가계부채를 줄이고 디레버리징을 하는 가계부채 관리에 적극적인 그런 정책을 해왔다면 지금 하는 그 지적이 맞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지켜보고 있다,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하면서 그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심지어 올 초에는 특례 보금자리론에다 50년 만기 대출까지 만들어서 시중에 대출 문턱까지 더 낮게 만들어 놓곤 이제 와서 전 정부가 다 잘못했다고 하면서 책임 떠넘기기 하는 게 과연 설득력이 있겠냐는 겁니다.
이게 군대에서 중대 보급창고 관리하던 보급병이 전역하면서 창고 인수인계 해주면 보직을 넘겨받은 병사는 바로 물품 비는 거나 문제 있는 거 있으면 최대한 빨리 문제를 체크해서 오픈을 해야죠. 물론 그거 수습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질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면 최소한 문제의 책임 소재로부터는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는 있잖아요. 그쵸. 근데 허송세월 다 보내고 나중에 사단 검열 준비 앞두고 그때 가서야 부랴부랴 대비하다가 제대한 캔들 병장님 때 이거 빵꾸 난 겁니다 해봐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당장 급해지니까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 해봐야 그때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어쨌든 뭐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부채 축소에 본격적으로 나서려고 하는 건가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좀 전에 우리나라에서 가계부채 위기가 생기면 지난 97년에 우리가 IMF 외환위기를 겪었을 때보다 그 충격이 몇십 배는 더 클 거라고 하면서 가계부채의 심각성에 대해서 경고해놓고 지금 보면 어떤 행동을 하냐면 내년에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걸 또 만들어서 저금리로 27조 원을 푼다고 합니다. 지금 하는 말하고 다르게 모순적인 행동을 해버리니까 듣는 사람이 황당한 거예요.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는 게 뭡니까? 네, 이게 국토부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한다고 하면서 주거지원 방안으로 내년부터 출산 가구한테 해주는 정책 모기지인데요. 정부가 금리 일부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저리로 대출해주는 건데 벌써부터 지금 관심이 되게 뜨겁습니다. 그러면 가계대출이 또 늘게 될 거고요. 일단 표면적으로는 출산 지원 정책인데 듣는 입장에서는 부동산 연착륙 정책으로만 보이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아무튼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보이는 태도를 보면서 이제 생각해야 될 문제는 이건 것 같습니다.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직 내부에 있는 서로가 다 아는 문제인데 쉬쉬하면서 덮어오던 문제가 하나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 문제가 골마서 이제 터지기 직전에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 항상 반복해서 나오는 반응이 저 위에 있는 임원이나 고위층에서는 골마있던 문제가 터질 거 위에서는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다 듣고 있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이 사람들이 해결 방안이나 대책을 찾는 게 아니고요. 관련 문제에서 자신은 벗어나서 피해갈 수 있게 알리바이 남기고 자료나 문서에 흔적 남기면서 어떻게 하면 책임 안 지고 떠넘기고 빠져나갈 수 있을지 그 부분에만 집중해서 신경 쓰게 됩니다. 이거 뭐 회사에서 어렵지 않게 보는 부분이죠. 네, 개인적으로는 지금 정부하고 금융당국에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아마 기억을 하실 건데 지난 9월에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보고서라는 공식 보고서를 통해서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물가를 안정시키고 가계대출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강도 높은 통화긴축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근데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겠다고 하면서 자꾸 규제를 풀어주고 특례 보금자리론 등으로 대출을 완화해주니까 자신들의 통화긴축 정책의 효과가 제한된다는 내용을 공식 문서에 박아버리는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 얼마 전에는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문제를 가지고 금융당국하고 한국은행 간에 서로 잘잘못을 따지듯이 책임 공방을 이어가면서 마찰을 빚는 모습까지 기사를 통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지금 가계부채가 문제가 돼서 앞으로 이제 하나둘 터질 거 다 알고 있고 제대로 수습할 대책도 없는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책임 당국에서 서로 할 일은 외면하면서 책임만 전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지금은 이제 인식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출간한 책 프롤로그에서부터 특별히 중요하게 언급하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금융붕괴를 동반한 경제위기의 시작을 언제로 봐야 할지도 미리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대비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경제위기하고 금융붕괴가 일단 결국은 같이 일어나는 일이긴 한데 경제위기와 금융붕괴를 조금 구분해서 지금은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경제위기의 진행 과정을 보면 사실 지금은 이미 경제위기의 초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경제위기 초반에 벌어지는 일들은 산업 전반에 자금 문제가 생기고 구조조정 분위기가 돌다 곧 무너질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등장하게 되면 이제 그때 정부에서는 이런 기업들이 쓰러지면 경제 전반에 충격이 다 전이될 수 있으니까 금융권과 공조해 이들 기업들의 대출을 늘려주게 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지원까지 투입해서 시간을 버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조치가 이들 기업들에게 단순히 돈을 더 빌려주고 보증을 서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닌데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현상은 바로 이 시기에 보이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잘못되고 있고 경제에 문제가 있는 건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기가 피부로 그렇게 감지된다거나 와닿지는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당장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고 부실이 표면 위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겠죠. 거의 지금하고 좀 흡사한 것 같은데요. 그쵸.
그러다 나중에 이제 시간을 버는데도 한계에 달하면 기업, 부동산, 가게, 자영업자 등에서 균열이 생기면서 이들 경제 주체들한테 돈을 빌려줬다거나 투자해준 금융기관들한테까지 그 피해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상 수습이 어려운 수준의 연체나 부실 문제가 본격적으로 금융기관에 나타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때 금융붕괴가 곧 시작될 징조 같은 게 나오게 됩니다. 요게 중요한 거죠. 그 징조라는 게 뭡니까? 네. 필연적으로 부채 폭증하고 금융 부실에는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나 관련 문제들이 끼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아직 우리는 이런 모습까지는 없기는 한데, 그리고 이 단계까지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동안 가려져서 거론되지 않던 금융권 내에 있는 대출 관련의 채무자하고 유착된 비리나 담보가치 조작, 임직원들의 배임 횡령, 그리고 금품을 받고 대출을 뚫어주는 알선수재 등 이런 스캔들에 준하는 대형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서 막 터져나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금융권 주요 인사들이 수사받고 하는 그런. 네. 중요한 점은 이때가 바로 이제 손을 쓰기 힘들 정도로 금융권의 부실이 누적돼서 머지않아 금융시장 전체로 충격이 전이되는 시기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금융시장으로 전달된 충격으로 이제 이때부터 자산시장은 본격적인 붕괴가 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제위기의 모습이 마치 갑자기 온 것처럼 터지는 건데요. 그래서 사실은 금융권의 부실이나 비리 등의 문제가 폭발적으로 터져나오는 이때까지가 이제 우리가 현금을 준비하면서 대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인 게 진짜 중요한 거고요. 이때가 지나면 이제 금융붕괴가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대비한다고 하면서 준비할 시간도 없고요. 현금 마련할 여건도 안 되는 시기입니다. 자산 붕괴와 신용 경색으로 바로 자금 마르면서 금융 혹한기로 들어가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충격이 전이되는 과정에서 그동안 연명하고 있던 부실 기업들도 정리가 되고 그렇게 무너진 기업으로 인해 사라진 일자리로 현금이 마른 부실 가게 역시도 결국은 붕괴를 피해가지 못해서 같이 쓸려가는 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정한 부채 수준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소득과 현금 자산을 갖추는 게 이 혹한기를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특히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투자 손실을 너무 크게 입어서 힘든 분들이 많은 거 아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리하게 빚까지 내가면서 투자한 분이 아니고서는 아직 준비할 기회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할 점은 여기서 너무 끝까지 손실 회복이나 원금 회복에 집착하다 보면은 지금 충분히 위기를 대비할 수 있고 여건이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손실에 집착하다 위기에 대비할 중요한 순간을 놓칠 수도 있다는 거, 이 부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라도 나중에 경제 혹한기가 오기라도 했을 때 우리가 그 시기를 견디고 나면은 마찬가지로 그 시기를 살아남은 기업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그때 가서 손실 회복하고 투자 수익을 거둘 수도 있으니까 굳이 지금 같은 혼란의 시기에는 과도한 투자 기대감을 줄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사실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고 지난 2-3년 동안은 난다 긴다 하는 전문가들조차도 방향성을 잃고 헤맬 정도로 지금까지 혼란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기존 개념으로 뚜렷하게 설명도 못할 정도로 그런 혼란기 속에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건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에는 오히려 정석대로 하는 게 묘수가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만약 경제적 혹한기가 온다면 가장 큰 적은 고금리와 자금 경색이죠. 돈 나올 구멍은 줄어들고 나가야 할 이자는 큰 게 본질인데요. 그래서 대비할 묘수가 있냐고 한다면 이건 그냥 기본에 충실한 정수가 묘수가 되는 겁니다. 투자자산 비중 줄이고 현찰여력 늘리고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소비 지출 줄이고 들쑥날쑥하게 많이 버는 것보다는 적더라도 안정된 소득을 우선시하고 소득 대비 과도한 부채는 줄이고, 이건 우리 개인 가정뿐만 아니라 기업 역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당장 비상경영에 돌입한 기업들 하는 것만 봐도 이 범주 안에서 경영 전략을 짜고 있을 겁니다. 누가 그거 모르냐, 뻔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말한 거 하나하나 실행에 옮겨보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금방 알게 됩니다. 말이 부채 줄이고 현금 보유율을 늘리는 거지 순간순간 갈등과 고민의 연속이고, 고정지출을 줄이는 게 얼마나 포기하고 바꿔야 할 게 많은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아무튼 투자에 대한 집중은 이제 좀 줄이고 경제적으로 자신의 부실한 부분에 집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